안녕하십니까. 네, 이승구라고 합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학회가 이렇게 장시간 마라톤 발표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첫 시간부터 계속 함께 했는데 너무 좋은 그 내용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하나하나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고 또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또 융합하고 또 콜라보하면서 이런 제작이라든가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이 학술대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다큐멘터리와 소셜미디어의 융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에서 제가 연구 배경, 현대 미디어의 환경 다 아시는 부분들일 겁니다. 근데 스마트 모바일의 사용 증가, 바쁜 사람들의 그 멀티 트래킹 적인 일상,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어떤 알고리즘의 변화, 그리고 직관적인 정보 적용 필요성, 그 다음에 바이럴 컨텐츠의 어떤 잠재력, 그 다음에 MZ세대의 컨텐츠 소비 경향,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소셜미디어 융합의 경제적 영향, 그리고 결론과 제안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목적 배경은요, 소셜미디어와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 도전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왜 소셜미디어와 다큐멘터리의 융합이 중요한가, 그리고 현대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와 다큐멘터리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 융합의 필요성과 경제적 영향 또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영화제 피칭을 또 했었습니다. 예전에 영화제 DMZ 영화제, 그 다음에 인천 다큐포, KDAX,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도 피칭을 했었는데, 그런 피칭을 하는 제작자의 입장으로서의 보다가 또 다시 이렇게 그 융합적인 다른 어떤 정책과 또 사회 환경과 작은 영화제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사회가 현대 미디어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특히 또 소셜 미디어라는 컨텐츠의 소비 방식이 이게 크게 바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Z세대에게 특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게 이제 소셜 미디어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모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화제가 하지만 관객을 모집하기에는 조금 한계도 있고, 또 관객이 오기까지의 그 발걸음을 이동하는 그런 뭔가의 그 후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자나 관객의 이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방식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융합이 필수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현대 미디어의 환경 변화를 보면 디지털 정보가 굉장히 많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소식을 접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그저 지역 사회에서 또 지역 신문에서 보는 것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만 파악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을 통한 그 어떤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 과잉, 또 지식의 과잉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은 그런 많은 지식을 빠르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짧은 집중력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집중력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과, 또 특히 MZ세대의 평균 집중 시간이 8초에서 12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짧은 컨텐츠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죠. 저도 지금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한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잘 되는 채널은 먹방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만이 넘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컨텐츠가 소비자들의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짧은 시간에 좀 더 자극적이고 확실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로 자꾸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가 된 게 지금 1억 4천만 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 하나가 28만 명의 구독자를 불러왔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의 초수는 25초입니다. 25초. 그리고 평균 시청 시간은 4초입니다. 25초짜리를 보는데도 4초의 평균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또 댓글과 소통과 전 세계인들이 막 각 나라별로 댓글을 달고 있어서 번역하기 바쁜 그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유튜브의 어떤 정책, 쇼츠 정책, 그 다음에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라는 그런 짧은 비디오 형식의 그 콘텐츠가 대중화로서 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중요한 그 제작의 형태의 또 고민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고 강렬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이 제작자들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다큐멘터리에도 지금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발표해 주셨던 많은 그 우리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다큐멘터리를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큐멘터리가 점점 사양길로 가고 있다, 사람들 모객하기 되게 어렵다, 새로운 변모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타켓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의견을 전달해 봅니다. 예전에는 다큐멘터리 하면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었다면, 이제 다큐멘터리에도 특히 그 지역 소규모에서는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영화제가 열려 있는 것처럼 컨텐츠도 다양하게 타켓을 분명히 해야 되는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산업 및 소비의 방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그 짧은 컨텐츠를 활용해서 또 그분들이 어떤 그 다큐멘터리의 중요 핵심 메시지라든가 짧은 에피소드로 이루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로 EBS 다큐멘터리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지는 한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430만 정도 됐고요. 동영상은 4만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조회수 보면 유튜브 전체 조회수가 49억 회가 지금 EBS 유튜브 다큐멘터리 컨텐츠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 소비 형태를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여기 보면 유튜브 조회수가 밑에 이제 좀 제가 조금 살짝 확대를 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313만 회, 그리고 1250만 회, 1140만 회, 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쇼츠입니다. 짧은 영상의 다큐멘터리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거를 그 1000번 이상의 조회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쇼츠 몇 개를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피부도 닿으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 제목에서 한번 어떤 건지 유추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낚시하고 허기져 바로 잡아먹는 남자, 그리고 한국 소주 처음 마신 시베리아 사람의 반응. 이 제목에서 보듯이 약간 기존의 다큐멘터리 제목보다는 사람들의 흥미, 그리고 관심, 뭔가 후킹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계속 다루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큐멘터리인데. 그래서 하나 본다면 피부도 닿으면 안 되는 불가촉 천민 하나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운드가 나오나요? 네. 지금 그 불가촉 천민의 남자가 물을 먹는데 물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물을
그릇째 주는 게 아니라 물 그릇에서 따라서 그 사람 손을 통해서 마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불가촉 청민하고는 직접 상대하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그가 만진 그릇조차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먹고 남은 물은 다 바닥에 버리고 그릇은 뒤집어서 말린다, 소독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쇼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쇼츠로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다 보니까 그 쇼츠에는 또 동영상 원본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입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 EBS 다큐멘터리 중에 롱폼 중에 가장 한 7분 정도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3,800만 회 조회수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가능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잠깐 보신다면 이게 또 광고가 뜨네요. 네, 의도치 않게 광고가 이게 네, 건너뛰기가 안 눌러졌어요. 네, 의도하지 않게 지금 엉뚱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또 유튜브 수익을 EBS가 벌고 있는 거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긴 롱폼은 그 단가가 쇼츠보다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런 쇼츠 같은 경우에는 막 0.1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이 봐도 뭐 10,000원 될까 말까? 뭐 아주 작은 비용인데 이런 롱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거기에 비하면 한 10원 이상.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보냐 따라서도 이 비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는가요? 여기서 소리를 죽여놨나요? 여기서요? 이거 소리를 제가 여기서요? 이거 소리를 제가 두 사람의 데이트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듯한데 어느 순간 네루아를 뒤로 한 채 성큼성큼 앞으로 향하는 도로. 데이트는 뒷전이고 산나물 따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밀림에 사는 부족들을 뜨거운 두 청춘 남녀의 짧은 데이트는 그렇게 끝났다. 결국에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 중턱에 도착한 왈리.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영상이 이렇게 하나씩 올릴 때도 뭐 우리가 방송하듯이 50분씩 올리잖아요. 성류를 구하기 위해서 10분, 7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리즈 올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스마트 모바일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억 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조회가 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전체 인구의 28%가 매주 비디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75% 이상의 비디오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하루 평균 또 이 사람들이 뭐 2시간 25분 정도 만들 그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모바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구나. 그럼 다큐멘터리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한 컨텐츠 소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회에서 보급률 또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 보급률보다 더 높은 게 모바일 그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그걸 사용하기가 더 좋아지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죠. 밀림에서도 이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모바일 그 사용자 특성을 보면 사람들은 이동 중이거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콘텐츠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가로로 놓기보다는 세로로 놓고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것들은 분명히 이제 롱폼이 아닌 숏폼을 보고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이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 대부분 모바일에서 주로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 그냥 PC나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기기로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 자체가 그냥 모바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큐멘터리 찍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든 가로로 찍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세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데 다 세로로 놓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죠. 세로는 아니다. 왜 세로를 찍느냐? 가로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저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비디오를 세로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보다는 왜? 가로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로로 찍어서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한 15초, 20초 정도 올리면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는 언제나 어디서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요. 또 그런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을 맞춘 짧은 콘텐츠, 그 다음에 세로 화면, 그 다음에 즉각적이고 접근성을 고려한 다큐멘터리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회에서 다큐멘터리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쁜 생활에서 멀티 트래킹의 어떤 그 일상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인은 굉장히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 미디어 컨텐츠는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멀티 트래킹을 한다고 하죠. 요즘 학생들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카톡을 놓고 한쪽에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한쪽은 강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냐? 저희 아이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중도 안 되고 공부 안 되고 밥 먹을 때도 테이블 밑에 스마트폰을 놓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제가 화가 나죠. 기성세대에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로 전 배우고 자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수도 없이 봐요. 그런 속에서 긴 형식의 다큐멘터리가 이 짧고 간결한 형식을 점점 필요로 하고 있고 사람들도 다큐는 좋아하는데 긴 건 보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컨텐츠의 소비 시대,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플레이해 놓고 살고 있는 이런 소비의 다큐멘터리의 어떤 환경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엔스크린 시대 속에서 스크린이 무한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손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고 전광판에도 있고 뭐 가는 곳곳마다 다 스크린이 깔려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스크린을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초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짧은 시간의 핵심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 어떤 플랫폼의 그 알고리즘 변화를 함께 제가 본다면 그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 친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말도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스마트폰을 깔게 되면 사진 접근, 마이크 접근, 막 이런 접근을 허락해야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접근하다 보면은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우연찮게 그 단어를 인식하는지 제가 검색도 안 했는데 그게 광고로 뜨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스마트폰이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우리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눈동자 위치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집중도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요구하고 필요하고 있는 것들을 컨텐츠를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혹시 여러분 검색 하나 했다가 매일 확인하는데 뭐 그런 것도 뜨고, 내가 다른 거 검색하면 캠핑 의자 하나 했다가 막 계속 캠핑 의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하나 뭐 하면 광고도 그거에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발달하다 보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 틀 안에 그 시청자를 계속해서 가두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플랫폼에도 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인식을 하고 그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댓글과 공유 마찬가지고요. 또 바이럴 기능이 있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또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입소문을 내고 그걸 또 공유하고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콘텐츠의 최적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어떤 포맷의 콘텐츠 제작, 컷의 속도, 자막, 시각적 효과, 음향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영역에서는 맞춤형 컨텐츠가 계속해서 추천되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청자를 분석을 해서 유사한 주제, 맞춤형 추천 시스템, 이는 다큐멘터리가 앞으로 더욱더 개인화된 방식에서 시청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해야 될지, 제공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있어요. 짧은 컨텐츠에서 정보 전달 전략 방법입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핵심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집중 시간이 4초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겠습니까? 영상으로 승부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그러면은 긴 내러티브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는 형식에서 짧은 핵심을 가지고 광고성, 그 다음에 티저성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쇼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면 롱폼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시도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스토리텔링,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시각적 데이터라든가 감정적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한 전달할 수 있고요. 자막의 그래픽의 중요성, 사람들은 사실 영상을 볼 때 소리를 끄고 본다는 사람들이 92%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60% 정도가 자막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끄고 자막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다룰 때도 핵심 주제나 이 문제를 짧게 티저 형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자막, 효과, 아까 EBS 쇼츠를 보셨듯이 그런 어떤 사람들이 흥미를 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물론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다큐에서 보여줘야 될 핵심을 그런 컨텐츠의 어떤 서브타이틀로 살짝 가져와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변화의 시도가 또 하나 제가 해본 건데, 이건 아카이브 다큐멘터리로 해서 늦봄과 봄길의 보라색 대물이라는 31분 39초짜리 다큐멘터리인데요. 사실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다큐멘터리 한 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강북문화재단하고 사단법인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에서 후원을 받아 제작한 건데요. 사실 현대인의 미디어 사용 형태에 따라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요즘 누가 30분짜리 앉아서 다큐멘터리를 볼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시간, 그러니까 10분 미만으로 우리 가자. 그래서 10분 미만의 다큐멘터리를 4편으로 구성해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도 되고 4개의 이야기가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 편이 궁금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럼 계속 연달아서 보겠다, 아니면 나는 한 편으로 만족하겠다 했을 때도 그 한 편의 주제와 중심은 다 녹여있게 만들어 본 거죠. 근데 뭐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번의 시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따른 다큐멘터리 형태의 변화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럴 컨텐츠의 잠재력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것들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또 그렇게 확산되는 순간 빠르게
또 그 이슈가 되죠. 그래서 밈이라는 걸 또 형성을 해서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고 또 그걸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럴 콘텐츠는 감정적인 반응이라든가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더 확산이 잘 됩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를 감동적이거나 충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이를 공유할 수 있게, 야, 이거 한번 봐봐, 되게 신기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볼만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제기된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공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의 어떤 바이럴 효과, 마찬가지로 틱톡, 그다음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강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되고요. 틱톡은 뭐 유머러스하고 댄스나 짧은 것들, 그 다음에 유튜브는 정보나 짧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따라서 우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제작자들은 이런 플랫폼의 전략을 통해서 콘텐츠를 최적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라도 그 하나를 만들어서 유튜브, 릴스, 뭐 틱톡 이렇게 올리면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각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재가공해서 올려주고 사람들에게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컨텐츠 소비 경향도 뭐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죠. 이제는 페이퍼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매거진이나 신문이나 이런 거를 직접 보지 않고 다 스마트폰 안에서 짧고 즉흥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콘텐츠와 감정적인 또 연결이 또 중요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은 감동하고 멋있고 또 그럴듯하지 않으면 보지 않는 그런 MZ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여기서 콘텐츠를 그냥 소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MZ세대들이 어떤 방식들을 좋아하는지, 또 이들이 사회적인 다큐멘터리를 다루더라도 또 댓글과 참여하고 캠페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그만 거에도 관심을 갖고 또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유기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 보면 우리가 다큐멘터리도 그런 부분에 있는 다양한 다큐멘터리 형식들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하나는 2001년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실체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스피라시라는 이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레이션하는 이 알리라는 그 감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엄청 좋아했고, 그래서 바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 감독이 직접 이렇게 만들기를 결심하고 했는데, 그러나 실제 이가 마주한 환경은 바다의 참혹함이었죠. 환경, 왜 그러면 일본의 어떤 포경선 소식도 듣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어떤 그 지역에서, 다이지메라는 지역에서 그 돌고래 사냥 또 하는 것들을 취재하러 갔을 때, 그가 도착했을 때 경찰들은 그를 막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하고 미행하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돌고래를 죽이는 어부들 뭐 이런 것들을 너 계속 취재하면 넌 죽을 수 있어, 막 이런 위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그게 참치의 남획을 막기 위해서 돌고래가 참치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참치를 얻기 위해서 돌고래를 희생하는 이런 것들. 이래서 이제 어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해양 쓰레기도 또 커다란 문제고, 여기서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플라스틱 빨대는 0.1%밖에 되지 않는 환경, 바다 환경에 제일 가장 큰 문제는 폐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Ali. I've been fascinated with the ocean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But this romantic vision that I always had of the ocean 자막이 completely changed. I was forced to confront a side of the story I never knew. A story of just how huge our impact on the seas had become.
Where are the 클릭이 안 big 됩니다. environmental groups? 죄송합니다. They are deliberately not engaging with the most important issue of all. Can you turn off the cameras? Thanks. Would you say there's any safety concerns to me making this film? แล้วคุณก็กลัวตายคุณก็กลับบ้านไปเถอะนะครับ The safety concerns are serious. Ignore them at your risk. If you're getting in the way of their business, you are risking your own life. The slaughter of these dolphins is a reaction to the overfishing that's happening. เวลามีปัญหามาคือเราก็คือเขาก็แค่จำหน่ายว่าป่วย We hear a lot about blood diamonds. This is blood shrimp. We are at war with the oceans, and if we win this war, we're going to lose it all because mankind is not able to live on this planet with the Dead Sea. I just don't see how you could possibly enforce sustainable fishing laws with all these boats. The same syndicates that are behind illegal fishing are the same criminal groups that are behind drug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and other crimes. So there's no slavery going on? No. Business, it's business. If you want to address climate change, the first thing you do is protect the ocean. And the solution to that is very simple. Leave it alone. Most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things that bring about change in human civilization start with someone. Someone. 이 넷플릭스 시스피라시는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던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넷플릭스에서의 배급 이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이 됐죠. 환경운동가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폭발적인 관심으로 해시태그 캠페인이 이루어졌던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의 확산 계기로 해산물 소비의 경각심을 일으켜서 몇몇 국가는 해양 보호 정책의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셜 미디어와 융합했던 게 뭐냐면 2010년도 7월 24일 날 유튜브에서 하루 동안 지구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 보자. 그럼 유튜브 하루 동안 이뤄지는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 제작사에 올려주면 제작진이 그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하루에 담긴 영화가 2010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10년 후인 2020년도에 또 한 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만들어졌는데요. 그 10년 이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가 참여형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사례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하루 동안 당신의 삶을 촬영해달라 요청을 했어요. 저도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계약서처럼 이 주의사항부터 해가지고 역시 미국은 다릅니다. 엄청나게 긴 서류가 한 장이 다운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얼굴을 노출시키면 안 되고 누굴 쓰면 안 되고 만약에 노출시킨 경우에는 출연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한 그래서 이제 일단 받아놓고 시간이 경과돼서 못했는데 그때 당시 192개국에서 32만 4천 개의 영상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그 모아진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고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이 스스로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만든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내가 참여했으니까 또 봐라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관련된 것들은 공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용을 활용해서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라이프 인 어 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또 감동적이에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케빈 맥도날드가 감독을 했고 제작진은 리들리 스콧이 이걸 만들었고 처음에는 리들리 스콧이 감독했고 2020년 거에는 두 사람이 또 역할을 바꿔서 제작을 누구죠? 케빈 맥도날드가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리들리 스콧이 하고 둘이 이렇게 번갈아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작했던 영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
딱 1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LG가 공동을 제공했습니다. 네. (2010년 7월 20일) 단 하루 동안 촬영된 영상을 모아서 4,5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는데도 시간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제출해 주셨던 분들은 내 영상이 어디에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보지 않았을까. 정말 잘 만들어져.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시도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소셜미디어의 어떤 다큐멘터리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Can you speak English? Yes. What? Oh. What the day is Yes, I like to move it. You know? This is best day of my life. I'm asking. What the day? Yeah. It's wait a minute.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인간의 희노 애락을 담고 있는 휴먼 다큐멘터리로 아주 이게 영화제에도 초청돼서 이것을 함께 제작했던 사람 28명을 초청해서 영화제에 같이 갔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 각 컷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찍은 컷이라 이야기를 만드는데도 참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와 소셜 미디어의 그 융합의 경제적 영향을 살짝 제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의 이제 경제적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제작 비용의 감소, 점점 지금 영화제도 예산이 줄고 방송국 영상 제작도 줄고, 지난번 우리 그 춘계학술 대회 때도 그 MBC PD님이 얘기했듯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PD가 직접 펀딩을 받아오든 협찬을 받아오든 해서 너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라,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제작에 압박을 느낄 때 아마 새로운 모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콘텐츠 제작하고 또 배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전통적인 방송이나 영화관 상영에 비해서 제작과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또 그다음 다양한 수익 모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 다큐멘터리 만들 때도 LG가 같이 함께 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짝 볼 수가 있는데, 협업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함께 이 수익을 이 유튜브 광고나 아니면 협찬 아니면 제작비 지원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한 유튜브 플랫폼에 있는 광고 수익과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협업하는 광고 수익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익들로 하고, 또 구독 기반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클라우딩 펀드를 가지고 이게 창출을 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광고 및 브랜드 협업이 분명히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그랬을 때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 어떤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또 마케팅 차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판매에 라이센스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는 어떤 PD, 그 공중파 인하우스 PD 같은 경우에는 뭐 인하우스 PD 저작권이 없죠. 방송국 거고. 그 다음에 외주에서 만드는 프로덕션의 대표들도 PD들도 저작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독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가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OTT에서도 아예 방영권만 가지고 지금 또 만들고 있는 저희 후배 PD도 지금 있습니다. 6부작 다큐멘터리 이번에 10월에 개봉을 하는데 OTT에 이제 공개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저작권은 자기가 갖고 방영권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작비를 받으면서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활용하고 그 경제적인 가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제작자들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프로듀서들이 그런 역할까지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과 제안을 드린다면 다큐멘터리 소셜미디어의 융합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짧고 간결한 콘텐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럴 효과와 플랫폼의 최적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그 토론문을 읽으면서 빨리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승구 교수님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큐멘터리가 소셜미디어 활용과 융합을 통해 그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의 그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또 기존보다 짧은 호흡의 콘텐츠를 통해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 역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콘텐츠가 제가 또 역사 전공하다 보니까 역사도 굉장히 호흡이 긴 콘텐츠들이 많은데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어서 어떻게 이 짧은 콘텐츠로 조금 더 젊은 세대에 관심을 끌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역사학계는 물론 뭐 콘텐츠 학계, 아마 영상, 다큐멘터리 전체적으로 다 고민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좀 접할 기회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연구 주제와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관련 콘텐츠 변화,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현재 제작되는 콘텐츠들의 다수가 이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짧고 간단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뭐 다 알고 계신 현상이라고 보고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려는 이제 다큐멘터리의 특성이나 그 대중들이 생각하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일단 그 숏폼 등의 그 짧은 콘텐츠는 아무래도 단편적인 정보나 간단한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기존 다큐멘터리 콘텐츠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 이미 설명해 주셨지만 좀 긴 호흡의 서사나 그 정보가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짧고 간결한 콘텐츠가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로 이미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주제나 정보에 긴 호흡에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은 대중들이 아직은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다큐멘터리 콘텐츠에서 쇼츠로 유도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취지는 동의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아예 그 다큐멘터리 작품이나 콘텐츠로 직접 연결시키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고 조금 다큐멘터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래서 또 숏폼의 문제는 제한된 정보기도 하지만 또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약간 어긋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주신 굉장히 그 조회수가 높은 숏폼이지만 실제로 그 전체 영상의 맥락이나 주제에서는 살짝 어긋날 수도 있는.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제가 요즘 느끼는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면은 요즘 그 인기 다큐멘터리 순위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걸 우선 보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옛날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뭐 저 마이클 무어 감독의 뭐 볼링 포 콜럼바인이나 이런 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제 되게 좋아하면서 봤지만
나중에 지나서 진실을 하니까 이제 좀 연출을 좀 과하게 뭐 은행에서 그렇죠. 계좌 트자마자 총 바로 받아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묻혀갔는데 그 취지 때문에. 근데 이거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 본질에 대해서는 그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발표자 선생님의 이런 의견이 견해가 어떠신지 네.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 먼저 그럼 하고 예, 그렇게 해주시는 하시죠.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이 많으면 예, 기억을 예. 잘못. 네. 사실 다큐멘터리가 짧은 폼에 대한 숏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니즈는 필요합니다. 근데 짧은 폼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이규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역사적인 거나 다큐상에서 꼭 설명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꼭 필요한데 그렇다면 숏폼으로 다큐멘터리만 가능하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숏폼은 필요하지만 숏폼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마치 우리가 팔을 이렇게 잘게 썰듯이 막 썰어서 그 작은 파들을 쭉 뿌려놓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의 쇼츠를 보면서 결국에는 큰 게 뭔가, 큰 게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야 결국 우리가 의도했던 긴 다큐멘터리의 그 시청자가 좀 모이지 않을까. 왜 그러면 먼저 이렇게 광고의 효과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 효과로 계속해서 조명을 비추면 저기가 뭐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저 컨텐츠는 왜 이렇게 뜨지? 왜 이렇게 쇼츠에 자꾸 나오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걸리지?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케팅의 그 하나의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양방향 소통, 그 대중과의 소통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콘텐츠에서도 시청자 및 대중과의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숏폼 위주를 이루는 그 대중문화 관련 콘텐츠에 비해서 소통의 정도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숏폼이 유튜브에서 본격화된 거는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네.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유튜브 영상을 관심 있는 거 보면 알고리즘 떠서 쭉 나와서 시간 뺏기던 상황에서 네. 이거 시간을 안 뺏기겠다는 취지로 숏폼을 보기 시작했는데 숏폼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숏폼의 대다수가 아무래도 뭐 예능이나 어떤 조금 더 재미있는 뭐 스포츠나 뭔가 대중들이 좀 대중문화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이제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 구축 통한 소통 방안을 제안을 해주신 거는 저도 되게 인상적이고 동의가 가는데 다만 이 소통의 방향이나 어떤 그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소통하는 방식이 만약 숏폼을 기준으로 또는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어떤 대중문화, 그 대중문화 콘텐츠 관련된 숏폼에서의 그 양방향 소통이나 또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형식의 모델과 지금 비슷한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물론 발표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대중들이 관심이 많고 실제로 영상을 보고 그 의견을 다는 분도 많지만 근데 그 소통의 정도나 어떤 커뮤니티의 활성화라는 게 일반적인 그 대중문화 콘텐츠 숏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같은 선상에서 접근하는 게 과연 방향성이 맞을까? 그렇다면은 뭐 이 방향도 물론 같이 가야 되겠지만 혹시 이거 말고 혹시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대중문화 콘텐츠의 방식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또 다른 소통 방향이나 어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견해나 또는 그런 방향성이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의 다큐멘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지, 이 짧은 컨텐츠를 보고 긴 컨텐츠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지, 그리고 좋아한다면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모이게 된 사람들에게 설문을 유튜브에 보면 설문이 있거든요. 설문도 할 수 있고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V를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제 라이브를 하면서 막 댓글도 달고 그다음에 또 멤버십이라고 있어서 이 다큐멘터리가 잘 되고자 또 펀딩을 할 사람들은 멤버십의 등급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5만 원, 3만 원, 1만 원, 5천 원, 1,000원 이렇게 가지고 그 멤버십에 따른 그 권한도 또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심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 또 관심 있어야 댓글도 다는 거다 보니까 이 컨텐츠에 있어서 특정 소수 타켓을 두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마 소통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불특정 다수하고 소통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컨텐츠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소셜 미디어의 각 플랫폼에 맞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한다면 이 다큐멘터리 감독과 제작자들이 그 사람들과 훨씬 더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